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지난번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 이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시간과 공간을 이제 과거, 현재, 미래, 공간은 형상, 거리, 방향 이런 키워드로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에서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건축의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좀 더 다뤄보고 건축의 뭐 과거라고 하면은 결국 한국 건축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지금 21세기 국제화 시대에서 건축의 특성이 나라별로 이렇게 특별히 뭐 달라진다거나 하는 특성이 좀 사라져가는 상황에서 한국 건축의 특성이라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건축의 과거, 현재, 미래. 네, 다들 혹시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 되게 궁금한데요. 왜 한국 건축에 국한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무를 저희가 시작했잖아요. 한지 그죠? 얼마 안 됐잖아요. 음, 그 학생 때 배웠던 건축과 음, 실무를 시작하고 나서 겪는 그 한국 사회 건축 실무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학교에 있을 때는 이런 시간적 맥락 속에서 작업을 한다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학교라는 곳이 되게 일단 과거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했었고 현재는 이렇고 미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작업들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실무에 진입하게 되면 엄청난 현재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소장님이랑 같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내가 왜 공부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 왜냐면 내가 회사를 그때 한 반년에서 한 8개월쯤 다녔을 때였는데, 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맥락에서 어떤 가치가 있는 일인지 회사는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 같다. 음, 회사는 그저 그 단기적인 목표와 어떤 가끔씩은 수익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생존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목표를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고 또 요즘의 트렌드 자체는 어, 내가 시대에 뭔가를 던진다라기보다는 나는 이런 캐릭터이니 나를 골라달라 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저는 더 강하게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장들조차도 그러니까 예전에 막 근대 우리가 공부하는 막 학교에서 공부했던 근대 시기의 건축가들은 나는 이런 시대에는 이런 건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어젠다를 던지는 편이었다면 요즘의 건축가들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싫어하실 분들이 많겠지만 상품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라는 말을 음, 조심스럽게 나는 이런 스타일 이런 류의 건축 아니면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후려쳐서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빡셌나? 네, 보일러님 다운 얘기였던 것 같아요. 혹시 자장님은? 저는 그래도 상품이라도 되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아 네네. 상품도 못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 말씀하신 대로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정말 현재의 결정들만 하게 되고 이게 이제 건물이 서게 되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이 건물이 겪게 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던져 놓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지금 만들어지는 이 모델이나 뭐 이미지의 결과물들에만 집중해서 이제 작업을 하게 되니까 그런 약간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닫혀 있는 현재로서만 작업을 해야지 기한을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충실히 하는 것도 벅찰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래서 에너지라고 합시다. 뭐 에너지. 에너지 이슈가 있죠. 저희 학교에서 배울 때는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뭐 설비 시간 이럴 때 이제 정작 이제 실무를 시작하면 이
이렇게 많이 필요한 거야?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런 학교에서 얘기했던 그냥 가치들이 정량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실무를 시작하면. 맞닥뜨리게 되는데, 근데 그게 아 내가 이 현재 추구하는 이 디자인과 그리고 그래 지금 100번 양보해서 오케이 나는 이 에너지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막 이 그 실무에 약간 이렇게 압축돼 있잖아요 우리가. 그 상태 압착돼 있잖아요 약간 그 상태에서 갑자기 친환경 업체에서 자 태양광을 하실 거면 이만큼을 덮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판단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서 미래 이게 더 중요한 가치인지 아니면 저걸 없애고 깨끗한 인면을 만드는 게 중요한 가치인지.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요즘 그 학교를 다닐 때는 사실 그런 현실적인 기준을 충족할 필요가 당연히 없고, 나의 개념이 중요하고, 나의 프로젝트 의미가 중요하고, 그거를 설명하고 공감을 받는 일이 되게 중요했는데, 지금 제가 생각했던 그 시간의 범위가 굉장히 짧은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이상적으로 진짜 이 건물을 사용할 사람들, 이 건물이 앞으로 30년 이상 가려면, 그 뒤에도 괜찮게 작동하려면, 이런 논의를 할 시간이 없어요. 이거를 뭐 제가 요즘 공공건축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발주처에서는 지금 당장 이게 연말 전에 안 끝나면 예산이 끊기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뭘 더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일단 기한을 맞춰야죠. 기한을 근데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모두가 시간을 쫓기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차라리 좀 더 돈을 들이고 더 시간적 여유를 줘서 훨씬 더 좋은 건물을 만들어 놓고 한 20년, 30년이라도 더 쓰면 그게 오히려 절약이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한국 사회 자체가 너무 현재에 집중하고 미래를 그다지 예측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항상 미래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사회학자 정도인 것 같아요. 이걸 실제로 해내고 실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 일 하느라 바빠서 논의할 시간조차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안타깝습니다.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제가 예전에 뉴질랜드에서 공부하는 친구한테 들었을 때는 기본적으로 한 건물 짓는데 3년 이상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설계만? 네. 그러니까 설계 플러스, 그러니까 거의 설계 2년 잡고, 뭐 심의 한 번 한다 그러면 심의를 거의 1년 동안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설계비도 많이 받고, 그만큼 더 생각해서 짓고, 그래서 그런가? 야근도 좀 덜 하지 않나. 한국에서는 제가 느끼기로는 그 계약 관계는 너무 너무 실무적인 얘기로 들어가는데 그 모든 심의 일정까지 포함해서 그 실시 납품을 하는 것까지 이렇게 계약에 넣잖아요. 큰 건물에도 막 6개월 이렇게 주는데 요즘에 6개월 동안 하는데 그러면 기본 중간 실시 2달씩 잡아도 2달 중간 설계하는 동안에 설계하는 기간 2주도 안 돼요. 한 달 반 동안 심의 띄고 내역 받아야 되면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설계사는 이 건물의 충분한 시간적 가치를 존중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고 심의도 그렇게 되고요. 그런 절차들 속에서 사실 우리가 모르겠어요. 건축을 한다라는 게 의미가 뭐냐라고 요즘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건축 행위 자체의 시간이 정말 적은 거죠. 네. 며칠 전에 받은 전화인데, 어떤 학교에서 이제 뭐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언제 공사하고 싶으시냐 했더니 1월에 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이 10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럴 거면 그냥 여름방학에 공사하지 왜 겨울방학에 공사하는 걸 10월에 전화해서. 근데 되게 그분도 급박했던 게 이거 정해진 게 며칠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까지밖에 시간을 안 주는데, 이게 제가 이런 전화를 작년에도 받고 재작년에도 받고 지금 매번 받았거든요. 항상 10월쯤에 연락이 와요. 겨울에 공사해야 되는데 그냥 빨리 넘기면 뭐 일주일 안에 설계해서 다 끝나는 줄 아는데 협의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냥 사실 실무 인력이랑 갈리는 거죠. 인력이 갈리는 건데
해내는 분들이 계시니까. 좀 그냥 이게 관료제랑 얽혀 들어가면서 생겨나는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료제 예산이 이제 1년 단위, 분기 단위로 털어야 되는 것들이 나오는데 실은 건물은 분기랑 상관없이 서 있잖아요, 걔는. 그리고 그렇게 오래 갈 거고. 최근에 이제 뭐 주택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건축행위라는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안 특별하다면 안 특별하지만 또 엄청 그 용역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도 무척이나 생소한 것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뭐랄까 나는 유튜브에서 막 건축 얘기하는 거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딱 하나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거 너무 쉽게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라던가 물론 그분들은 그게 밥벌이니까 그렇게 하시겠지만 근데 좋은 건물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저희의 수명 자체를 단축시키고 있는 그 일에 종사하는 우리들의 일의 가치, 우리들의 그 일하는 실제적인 그 생활, 그 모든 것들이 사실 척박해져 가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미래적 가치, 어떤 전통적 가치를 고민할 수 없어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실무하시는 분들의 글이나 이제 교수님들의 글이나 이런 게 되게 온도차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하는 사람들은 참 너무 저렇게 현재적인 가치에 매몰되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었어요. 학생 때. 근데 내가 실무해보고 느낀 건데 와, 저 정도면 대단하다. 네, 와, 맞아요. 이렇게 살면서 저 정도로 고민을 해서 글을 썼다고? 와, 대단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어떤 가치가 있어 보이도록 나중에 글을 입히는 작업을 하는 게 아닐까. 그 개념을 생각할 시간은 하루도 없어요. 와, 정말 열심히 살아야 그 정도 나오는 건데 좀 존경스러운 마음은 있어요. 그 선배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 약간 네. 얘기를 끌어내서 네. 추상적인 얘기를 해봅시다. 날아가는 좋습니다. 소리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나라. 저는 예전에 그런 적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건축사 연구실이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때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국악과 친구가 저는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연주회를 해서 구경을 하러 갔는데 일단 너무 잘하고 근데 그 프라이드가 되게 좋았어요. 이 음악은 우리만큼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 프라이드가 너무 멋있었어요. 근데 그 독보적인 캐릭터. 그러고 나서 약간 왜 나는 내가 하는 건축은 저런 걸 줄 수 없는가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하면서 그때 건축사 연구실 문을 좀 두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내가 공부를 하고 싶다. 내가 한국 건축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되게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요. 그러니까 한국적 건축, 한국인으로서 하는 건축, 그러니까 한국의 아이덴티티를 가진 건축에 대해서 되게 많은 학생들과 많은 건축가들, 교수들이 되게 논하고 싶어 하고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는 맞는데 그게 있는가, 한국적 건축이라는 거 있는가, 지금 이 마당에, 그리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저부터 해볼까요? 제가 일단 얘기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사실 그 공부의 끝에 다다른 결론은 한국적인 건축이라는 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네. 있을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왜냐면 한국 건축을 공부해 보면 그 건축이 작동하는 프로세스가 달라요. 아예. 그러니까 현재 사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 디자인 행위 자체가 없단 말이죠. 건축가라는 직업이 뭐 도편수 이렇게 하나요? 그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있고 그리고 밑에 이제 목수, 대목, 소목 있고 기술자네요. 네, 그 기술자죠. 근데 왜냐면 건축 형식이 결정돼 있으니까 그 나무를 결국 그 한옥은 딱 그거잖아요. 몇 칸 곱하기 몇 칸. 근데 이 땅 부엌은 어디? 되게 그렇잖아요. 그 칸의 수와 부엌의 위치와 건물이 몇 채가 들어갈지를 정하고 땅을 결정하면 바로 한옥을 지을 수 있어요. 마치 요즘 그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하는 알고리즘으로 건축하는 것처럼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거는 결과물까지 해서 나 같으면 도면도 그릴 수 있겠어. 근데 그렇게 형식이 결정돼 있고 당시 기술력이 그 모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지는 거죠.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그냥 딱 맞아 있는 거고요. 근데 현대인의 삶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고 사실 그때 제가 지금 가진 기술은 이미 그때 한옥이 필요했던 한옥이 가지고 있었던 기술력을 상회하고 있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국적 건축을 하겠다고 막 한옥의 구법, 재료 이런 것들을 끌어오는 것들이 그래서 한옥 비스무리한 걸 짓는 것이 저는 조금 무가치하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왜냐면 우리 삶이 이제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다 물론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고 거기에서 좋은 건축적 요소들이 있어요. 제가 한옥에서 좋아하는 몇 가지는 그 형상을 일단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근데 그 형상과 중간에 있는 그 정원이 가지는 관계들이 좋아요. 이제 한옥들이 약간 박공으로 다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중정에서 이렇게 보면 모든 방향으로 이렇게 지붕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 형상들이 나한테 되게 좋다라고 다가오는 것들, 그리고 텐마루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게 있고요. 이제 그런 요소에 내 외부 간의 관계 같은 것들을 굉장히 좋아하지만 한국 건축이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그렇게 몇 가지를 제외하고 나면 어쩌면 우리가 실무자로서는 큰 가치가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저는 현재적인 우리의 생활에서 어떤 건축을 할 것인가가 네.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국 전통 건축이 지금 도시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마침 제가 어제 한옥 세일을 하다가 왔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한옥을 좋아하셔가지고 제가 요즘 좀 피곤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예민해져가지고 바닥에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좋아요. 나무가 있어. 그리고 옆에 창호를 봤는데 실리콘이 쫙 싸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잠을 잤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저게 사실 좀 병이에요. 이게 이 직업을 하면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되게 퀄리티가 좋은 한옥이에요. 이게 우수 한옥이기도 하고 집주인이 되게 잘 갖고 나서 입식 가구를 쫙 깔아놨고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그냥 원래 한옥이 온돌이잖아요. 되게 바닥이 뜨끈뜨끈하고 좌식 생활하면서 뭐 그 삶의 양식이라는 게 있는 건데 21세기 삶을 갖고 와서 가구를 꾸며놓고 창호는 예쁘니까 옛날식 창호를 쓰고 뭐 나무와 만나는 곳에 틈이 생기면 실리콘 쏘고 저는 그게 갑자기 되게 부조화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장을 봤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러니까 물론 저희 아파트보단 훨씬 좋아요. 훨씬 좋은데 저게 좀만 더 높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그런 계속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한옥도 결국 현대 기술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약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우리가 이거를 지켜야 하는 건지 한편으로는 또 부모님 세대 로망이 들어가 있는 이 한옥을 또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게 이 디귿자 집이었어요. 가운데가 이제 뻥 뚫려 있는 건데 위에 하늘을 보니까 아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결국에는 거기에 몇 층 올라갈 수 있는 그 용적률만큼을 없애고 그냥 한옥 1층짜리가 들어가서 그 좋은 북촌이었거든요. 그 좋은 입지에 혼자 있는 거잖아요. 그 도시적으로 괜찮은 일인가? 모두가 이렇게 있으면? 그래서 사실 한옥이 엄청 비싸고 그래서 21세기에 한옥을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키는 수준에서 끝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그 아파트 마루에 이렇게 한식으로 꾸며놨다는 어떤 제가 그 건설기술 교육 들으면서 그런 자랑을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되게 자부심 넘치게 아파트에 마루를 이렇게 삼겹으로 해가지고 끼워서 거실에 그거 보셨어요? 저랑 똑같은 거 보셨네. 근데 정말 너무 뿌듯해하시고 그러고 이제 안방에 일부러 텐마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방 들어가는 길에. 그래서
정말 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 방에 그 방음이 안 돼요. 제가 통화를 하려고 해도 다 들리고 위에가 다 뚫려 있고 이게 네, 약간 삶의 형태를 바꿔야지만 한옥에 살 수 있는 건데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자장님 네, 제 차례가 왔군요. 네, 오늘 우리 둘이 얘기 되게 많이 하는구나. 네, 우리도 얘기를 너무 많이 했어. 한옥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문화사에서 한옥에 대한 얘기까지 왔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 책에 제가 부분적으로 이제 그 홍자갈님이 소개해 주신 내용들로 이렇게 쭉 봤는데 한편으로 이 책이 굉장히 거대한 것들을 좀 다루고 있다 보니까 이게 그 시간과 공간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몸과 관련해서 이해되고 있는지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바였던. 그런데 이제 만약에 우리가 전통 한국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석사 할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 스터디는 그 공간지를 읽어내는 스터디였어요. 근데 옛날 공간지. 네, 옛날 공간지. 근데 이제 공간지의 초창기 시작부터가 이제 김수근 선생님의 한국 찾기였잖아요. 그래서 공간지 내에서 그 공간사의 직원들, 지금은 이제 굉장한 원로 교수님들이 되신 분들과 또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우리 학교에서 지금 뭐 하시는 그런 교수님들까지 다 젊었을 때 그 자리에서 좌담회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전통 건축에 대한 얘기들을 막 나눴었어요. 거기서 이제 온갖 얘기들이 나왔죠. 뭐 물과 자연과 바람과 뭐 산세와 뭐 배치와 이런 논의들이 막 엄청나게 있었어요. 형상의 뭐 형태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마당에 대한 얘기,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에 관한 전통을 해석할 수 있는 추상적이면서도 동시에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논의를 했는데 뭐 어느 정도 약간 한번 일단락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그 4.3 세대의 어떤 작업의 결과물들이죠. 김인철 선생님이라든지 수묘상 선생님이라든지 뭐 이를테면 뭐 수졸당의 어떤 정원의 모습이라든지 뭐 김전 선생님이 항상 외부로 그 구조를 밖으로 꺼내가지고 사회공간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막 생겨났던 것 같은데 그 대화들 공간지 말미에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그 한국 한옥이나 절이나 궁의 그 공간들을 추상화해서 개념들을 꺼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담고 있었던 몸이 어떤 틀을 가지고 있었는가라는 게 중요한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이제 공간지 얘기 스터디를 하면서 지금 우리 몸이 뭐를 내려받았고 뭐를 편하게 느끼고 뭐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지가 지금 우리가 내려받은 몸틀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이제 그 한국 건축사 연구실에 계시던 분이 그게 교수님의 생각이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지금 교수님의 생각이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나왔던 얘기들은 그 몽골이었는지 어딘지 기억이 안 나요. 만주 쪽이었는지 몽골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사는 한인들이 있고 그 한인들이 뭐 아파트에 들어가 사는데 아파트를 다 개조했는데 그게 한국에 있는 아파트 평면과 비슷해져 있더라. 그 얘기는 뭐냐면 거실을 중심으로 해서 방들을 둘러싸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지어지지 않은 집이었는데 그렇게 쓰고 있더라라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되게 교수님들이 좋아할 만한 스토리네요. 그 논문의 얘기는 뭐였냐면은 딴 거는 다 막 바뀌어도 몸의 습관은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사실은 뭐 문화적인 관습은 이게 쉽게 변하는 것과 쉽게 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오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적인 건축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렇게 한국인들의 몸짓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거쳐 나가는 것이 오히려 더 유용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공부네요. 요즘 다 어깨 이렇게 모아가지고 핸드폰 잡고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몸짓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좋다고 여길 수 있는 몸짓은 아닌 것 같아요. 피하기 위한 거니까.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약간 아파트라는 것에 대한 재평가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가 지난 수십 년간
그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평면과 단면들을 팔면서 오히려 평면은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가 가지고 있는 그 몸짓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사람들의 몸짓. 네, 저는 사실 제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싶었던 것이 이제 신발을 벗는 일이었거든요. 신발을 벗는 일이 처음에 초기 아파트는 엄청 불편했고 옛날 주택들 같은 데 가보면은 신발 벗는 공간이 너무 작고 좁아가지고 그냥 벗고 쓱 들어가는 그런 공간이었다면 이게 아파트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발 벗는 공간이 점점 커지고 신발이 거기에 많아지고. 테라스에 엄청 럭셔리해져 캐비넷도 요즘에. 생기고 앉는 공간도 따로 만들어주고 소파도 생기고 그 맞은편에 거울이 생기면서 그 신발 벗고 신고 벗는 공간이 굉장히 단면적으로 스터디가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공간들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오히려 더 한국적인 것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현재 한국적이다. 그렇죠. 지금의 시간과 공간에 적합한 것은 오히려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 전체에는 좀 안 좋을 수 있지만 아파트에서 부분적으로 발전시켜온 디자인들을 볼 수 있지 않은가 네.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를 뭐 각자 하신 얘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 건축사 공부도 해보고 한국 건축 공부도 해봤는데 현재 생활과 너무 멀더라. 그래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많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드렸고 콩자갈님 같은 경우는 저랑 거의 비슷한 의견이시긴 한 것 같은데 맞아요. 한옥이 어떤 식으로 현대사회에서 상품으로서만 존재할 수 있고 도시의 일부로서는 존재하기 힘들다. 존재하기는 도시 맥락에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사실 그럼 또 산에다 갖다 놓으면 되지 않을까요? 좀 전원주택으로 전원주택으로 뭐 한옥 지으시는 분들도 어쨌든 있으니까 로망으로서 존재하는 정도로는 계속 있을 수 있겠다. 이 차가운 서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네. 그리고 이제 저장님 같은 경우는 이 차가운 서울에는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고 그 아파트에 어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저는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건축의 그 물리적 실체들을 우리가 계속 번안하고 추상화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있었던 어떤 감각들, 어떤 경험들이 있었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을 저희가 좋다라고 판단해서 현재까지 끌고 오고 있는지를 네.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얘기하려던 국제화 시대의 한국 건축의 특성이 결국 아파트 평면에 어느 정도 녹아들어 있다는 그 얘기를 저도 수업 시간에 들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연구가 있었기 때문에 인 것 같아요. 그게 수업으로 약간 들어가면. 그 국제화 시대에서 결국 뭐 약간 주제를 좀 돌려보면 국제화 시대 이게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국제화 시대라는 것은 조금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되게 자유롭고 그리고 어떤 개념이나 어떤 형식에 종속되지 않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형식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설득시켜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에 이르는 그래서 결국 가장 쉬운 것, 가장 효율적인 것,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설득할 수 있을 뿐인 그런 건축 생태가 어쩌면 국제화 시대의 나쁜 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와중에서 저희가 뭐 어떤 건축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자장님? 자장님 항상 공동의 지평을 회복하는 데 관심 있지 않으십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시대에 약간 우리가 공존하는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현재도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이런 나상. 아이패드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이란 노트북이라는 생태, 주식. 이런 것들이 바꿔나가는 것들이 주식도 있죠. 그리고 국가라는 것이 커지면서 오히려 한 국가 집단은 더 강하게 지평으로 묶여버려서 오히려 더 떼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떼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국가라는 것을 국가가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막 한 지평으로 자꾸 묶여 들어가는 것들을 거부하는 게 오히려 더 큰 것처럼 느껴져요. 오히려 어쩌면 저희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위에 30, 40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약간 싫은 것 같긴 한데
근데 요즘 코로나와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점점 더 이제 같은 그 판계화가 돼가는 게 아닌가. 아, 그러니까 판계화인데 다들 벽치고 살아. 최근에 그 서울대 사회대 교수님 중에 김영민 교수라고 되게 그 말을 잘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제 그분 책을 잠깐 들었다가 알았어요? 짧게 읽었는데 되게 아, 재밌는 그래요? 부분을 읽었어요. 이제 대학 생활을 약간 무협지에 빗댄 글 구절이었는데 뭐 대학생이 경계해야 될 뭐 사술이라고 해서 이제 삿된 기법 같은 거죠. 첫 번째가 뭐 꿀강이, 그래서 뭐 꿀강이에 맞들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어, 하시고 두 번째가 사이다였고 세 번째가 국뽕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사이다 발언을 너무 즐겨 하다 보면 시원할 수 있지만 논리 내공이 떨어져서 결국 내공 증진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사이다를 하다 지쳐서 결국 국뽕에 빠지면 고립된 생활을 면치 못하니 경계하도록 해야 된다 이러는데 되게 그 두 가지가 뭔가 우리 현실을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게 우리가 90년대생이 온다라는 책에서 읽어보면 되게 현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소위 사이다 좋아하는 네. 생태 하지만 생각해보면 되게 장기적인 안목이나 이런 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지만 이제 윗세대는 그런 거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약간 우파라고 그 너무 네. 적절한 말은 아닌데 하여튼 뭔가 단단해지고 뭔가 등을 돌리고 뭔가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방향들 이 두 가지가 사실 현대 사회에 조금씩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건축 어떻게 할 거냐고. 건축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 그냥 해야지 뭐. 그냥 해야 그냥 되나? 해야지 뭐. 그래.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발견해 준다. 아, 그 뭐 네. 판계화를 아니면 판계화를 이제 발견해 준다. 라는 거죠. 그 공동의 지평을 발견해서 건축을 하려고 하면 누가 돈을 내나. 돈을 내면 이제 자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뭐가 되니까 음. 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건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내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잖아. 그래서 고민이에요. 네. 일단 저장님의 얘기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현대 어떤 공동의 지평은 있지만 그 공동의 지평을 잘 찾아서 상품화하면 돈을 내려올 거예요. 네. 어쨌든 현실화를 위해 상품화가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받아들이자. 어, 그리고 잘 만들어 보자. 아파트 잘 만드는 것도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튼 네. 콩자갈님은 어때요? 저는 일단 아까 말했지만 어릴 때부터 되게 불만이 많았어요. 지금 갈수록 더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보일수록 음, 이게 얼마나 그냥 하던 대로 지은 건물인지가 계속 눈에 들어오니까 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좀 잘 짓고 싶은데 그러려면 지금 한국 사회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생각해 보면 음, 제가 봤을 땐 전반적으로 자재 디자인이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축가가 재료를 선택할 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너무 없다는 느낌을 제가 지울 수가 없고 요즘 창호도 그렇고 뭔가 그 건축가의 디자인 욕심을 충족시켜줄 만한 그런 디자인 중심의 자재 회사라는 것 자체가 너무 뭐 시장성이 없어서 지금 없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런 게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직접 만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생태계가 좀 잘 갖춰져서 전반적으로 어떤 재료를 쓰더라도 퀄리티가 좋게 나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공간을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조금씩 그런 젊은 회사들이 생기는 것 같긴 한데 일반 자재 회사의 두세 배 정도 가격이라는 거를 필로브라는 업체가 그렇게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걸 만드신 분이 건축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창호나 이런 것들이 되게 두껍고 특히 슬라이딩 도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두꺼워요. 막 한 15cm, 18cm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4cm까지 줄여 내려고 자기가 창호 회사를 만들어서 근데 그런 업체들이 생각보다 이제 네. 저도 해보면 느끼는 건데 업체의 다양성은 떨어져요 좀. 맞아요. 좀 그렇죠. 사실 건축계가 너무 약간 귀족적이었나 이런 생각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4.3 그룹 이런 거 할 때
주차장 철문 게이트 이런 거 뭐 아니면 창호 두께나 이런 것들이 뭐 그런 것보다 좀 공간 위주로 되게 몰려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은 계속 건축만 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 왜 우리는 이런, 그러니까 그런 공간 다 만들어 놓고 결국 그런 창틀, 그런 문. 근데 저는 사실 저번에 저희 발제하고 되게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학교 지으라고 했던 그게 네. 기억나세요? 그 그래서 학교에서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하면 되겠네. 약간 그런 어떤 네. 이 사실 저는 이 일이 좋은 거는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음. 그 어떤 말로 설명을 하고 윤색을 하곤 하지만 결국 그렇게 존재해 있는 것.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일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결국 실천으로서 이 스스로들을 증명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직업이, 이 직업이 엄청나게 어려운 점이면서도 즐거운 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근데 이 국제화 시대에서 가장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사람들이 그 실물, 실체에 대한 경험이 되게 떨어지고 있다는 생각? 이건 제 주관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진 어떤 그 영상 혹은 그런 매체에 대한 집중에 의해서 되게 어떤 실체들에 대한 집중력이 되게 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피로를 느끼지 않을까? 그런, 되게 우습게도 우리는 이걸 유튜브로 올릴 테지만 그런 유튜브나 이런 영상 매체들의 매체라는 것이 항상 어떤 연결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건데 실은, 근데 그런 관계에서 벗어나서 아 그냥 있음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 그럴 수 있는, 근데 그거는 참 어려워. 그거는 건축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제 나름의 요즘 생긴 작은 목표예요. 근데 그 방법이 여러분이 얘기해 주신 학교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고 있어서. 네. 그게 학교가 아니면 제 생각에는 좋은 경우가 부자들만 상대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부자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기생충이란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거기서 봤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거는 송강호 씨가 거기서 얘기를 하면서 무계획이 계획이다라고 말하는 시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우리가 오늘 했던 얘기를 조금 관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얘기하고 정리를 하면, 뭔가 현실에 몰리고 이렇게 짜보가 되면 순간순간에 스킬들이 늘어나죠. 그게 이제 기생충에서 나오는 그 각 캐릭터들의 어떤 순발력 혹은 그래 어차피 비정직함, 그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떤 계획성이 없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지조차 모호하고 그저 순간의 편의와 돈을 버는 것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어 되게 저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계획 무계획이 계획이다라고 말할 때 그 아들의 어처구니 없는 그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어떤 식으로든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설령 실패하더라도 어 실패하고 나면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뭐 어떻게 하면 그걸 다시 이룰 수 있는지 고민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난세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난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여튼 오늘 좋은 발제와 토론. 누구에게 감사한 거죠? 좋은 말씀 해주셔서 좋은 말씀해주신 보일러님께. 네네네. 제가 좋은 말씀 좀 잘할게요. 네, 여튼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자장님께서 네. 좋습니다. 아주 어려운 책을 제가 또 설명을 문제는- 하시겠다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한번 시도해 보시기 별거 바랍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자장님의 발제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에 대해 잡담하는 작당들, 건축 잡담.